안녕하세요. 안석영 작가의 단편소설 허물어진 화원 낭독해 드릴게요. 구독과 알람 설정 다 해주셨죠?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작가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안석영 작가는 1901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설가뿐 아니라 연극배우, 무대장치 미술가, 서양화가, 삽화가, 미술평론가, 영화감독, 그리고 만화,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작가로 두루 활동을 한 다재다능한 예술가였습니다. 일본에서 서양화를 공부하고 1921년 귀국한 뒤에 서화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화가로 활동을 했죠. 그리고 그해 나도향 작가의 연재소설 환희라는 작품에 삽화를 그려서 우리나라 삽화계의 선구가 되었습니다. 그 후 동아일보, 시대일보 미술기자를 거쳐서 조선일보 출판부 주임을 지냈습니다. 1922년 이기세가 주도한 극단예술협회 공연에 배우로 또 출연을 했고요. 백조 동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김복진과 함께 극단 토월회에 가입해서 신극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1923년 파스큘라를 조직했고요. 1925년 카프 결성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1930년 안종화 감독의 노래하는 시절에 각본을 쓰면서 영화계에 데뷔했는데요. 그 후에 1935년 이규환 감독의 바다여 말하라, 박기채 감독의 춘풍의 시나리오를 써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1937년에는 자신의 각본 감독으로 심청전을 만들어서 단성사에서 개봉해서 큰 성과를 거뒀고요. 광복 이후에는 1947년 한국영화협의회를 만들고 그 의장을 지냈습니다. 안석영 작가는 한마디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재다능을 보여준 전방위 예술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단편소설 허물어진 화원은 1939년 7월 문장에 발표됐는데요.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직접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또 다른 작품이 있어요. 김동인 작가의 화환 함께 추천합니다. 그리고 강경애 작가의 작품들 중에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들이 있는데요. 단편 가운데 부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속정 깊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어머니와 아들을 그린 모자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함께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모녀의 이야기도 있죠. 이 강경애 작가의 이건 장편소설입니다. 어머니와 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미 낭독을 해서 올려놓았는데 이게 장편입니다. 4시간 30분짜리로 해서 완독을 해서 올려놓았으니까요. 아직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척 재밌는 작품이에요. 각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추천해드린 다른 작품들도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았으니까요. 좀 더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석영 작가의 단편소설 허물어진 화원 낭독해 드릴게요. 해가 중천에 이르자 그 빛이 찬란하였다. 멀리서 푸른 보리밭이 물결치고 있었다. 숲 바로 아래에 잡초가 우거진 곳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른다. 풀밭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면 너른 개울가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밀짚 모자를 쓰고 낚싯대를 한가로이 물에 담그고 있는 김영철 씨가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그의 아들인 명호군이 낚싯대를 들고 웅크리고 앉아 있다. 아직 7살의 어린 나이지만 그의 아버지를 축소한 것처럼 두 모습이 판에 박은 듯하였다.
아이의 머리에 얹힌 소학생 모자가 뒤로 젖혀지자 쓸쓸한 눈빛까지도 아버지를 빼닮은 듯하였다. 마치 한 대의 운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것이라는 걸 입증하듯이 그들은 앉은 모양새도 비슷했다. 가는 주름의 줄기처럼 흐르는 시냇물은 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다. 흔히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는 법이지만 여기는 수렁진 곳이어서 이곳에 낚싯밥을 담그고 있는 것이었다. 물풀을 덮어놓은 바구니에는 이제껏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부자는 고기를 가득히 채울 것이라는 기대를 아직 버리지 않은 듯 침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 언덕 위로 기차가 연기를 뿜으며 뱀처럼 길게 지나가고 있다.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들판을 가로질러 노래를 하고 오다가 이 부자의 뒤에 와서 고기 낚는 모양을 보고들 서 있다. 명호는 그들을 돌아다 보았다. 여학생들의 입술 위로 해맑은 미소가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영철 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물만 내려다 보았다. 명호는 얼굴을 다시 물로 향하였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여학생들에겐 어떤 모습으로 비추었을까? 그녀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기다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녀들의 눈에는 한 폭의 애수띤 화폭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여학생들이 숲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노래가 들려왔다. 노랫소리가 숲속으로 묻히고 소녀들의 모습이 사라지자 영철 씨는 쓸쓸한 시선을 숲 쪽으로 돌렸다. 숲에서는 새 소리가 들려왔다. 애잔한 지저귀미였다. 영철 씨는 고개를 다시 숙였다. 명호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큼직한 눈의 가장자리에 꼼꼼하게 심어진 눈썹이 눈을 덮었다. 다시 둥그렇게 떴을 때 그 눈빛은 어두웠다. 영철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웃으려다가 먼 지평선으로 시선을 주었다. 그의 눈도 어두웠다. 낚싯줄을 힐난하듯이 그 조그만 냇물에서도 물줄기는 맴돌며 흘렀다. 그때 명호가 침묵을 깨뜨렸다. 아버지. 아이의 음성이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무겁게 와 닿았다. 영철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명호는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낚싯대를 바로 세우며 말했다. 아버지, 내일 학교에 꼭 와요. 어머니가 가야 하는 모임인데. 어머니가 없으면 아버지도 좋대요. 그럴 수 있나? 자모회는 어머니만 가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영철 씨는 아들을 보았다. 명호의 고개가 숙여지자 낚싯대도 수그러지면서 낚싯대 끝이 물에 잠긴다. 그래, 그럼 내가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가 가도 괜찮냐고 물어보마. 명호는 그제서야 아버지를 쳐다보고 웃음을 띄었다. 영철 씨도 따라 웃었다. 영철 씨는 얼굴을 돌리자 금세 쓸쓸해진다. 명호의 낚싯대가 흔들렸다. 그는 낚싯대를 끌어들였다. 아버지, 이것 봐요. 영철 씨의 눈에 아들의 낚시에 걸린 물고기가 들어왔다. 획 제쳐라. 근데 너무 제치면 놓친다. 명호는 일어서서 낚싯대를 제쳤다. 아버지의 손보다 더 큰 붕어가 공중에서 번쩍였다. 영철 씨는 자기의 낚싯대는 생각지도 않고 일어서서 팔딱거리는 고기를 두 손에 움켜쥐었다. 영철 씨는 입이 딱 벌어졌다. 명호는 팔짝거리며 좋아했다. 아버지보다 내가 더 잘 잡죠? 그래, 나보다 낫구나. 하면서 바구니에 고기를 넣을 때 명호가 소리쳤다. 아버지, 낚싯대.
영철 씨의 낚싯대를 고기가 끌고 가던 중이었다. 영철 씨는 흘러가는 낚싯대를 잡아 제쳤지만 고기는 낚싯밥만 따먹고 달아났다. 아버지가 머리를 극적이자 아들은 소리내어 웃으며 떠들어댔다. 낚시는 아버지보다 더 잘하죠?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길, 서산으로 넘어가는 노을빛으로 풀잎들은 금태를 둘렀다. 낚시 가방을 짊어진 이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밟으며 풀밭을 걸었다. 영철 씨는 휘파람을 불었다. 명호도 아버지의 입술 모양을 흉내내면서 잘 되지 않는 휘파람을 불려고 애썼다. 영철 씨와 아들이 단둘이 사는 방.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이 이 집의 슬픈 역사를 상징하는 듯했다. 한 여자의 무릎에서 2살 된 명호가 동그라미 장난감을 들고 있고 영철 씨는 그들의 뒤에서 웃는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이었다. 책상 위에도 액자에 들어있는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아름다운 여자의 독사진이었다. 명호를 무릎에 안고 있던 여자와 동일한 여인의 젊을 때의 모습이었다. 이 사진에는 하얀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 나의 얼굴을 종이에 담아 처음으로 한 남자에게 바침. 영철 씨는 또 옛날 생각에 잠겨들었다. 영철 씨가 그 사진을 우편으로 받은 다음 날 그는 여자에게 말했다. 사나이에게 처음 바치는 사진이면 2번 있어서는 안 되는 것도 맹세하신 거죠? 아이 참, 김 선생님도. 흘겨보던 여자의 그 아름답던 눈. 그녀는 이제 흙 속에 누워있다. 그는 생각을 그만두고 사진에서 눈을 떼었다. 명호는 이미 고온하게 잠이 들었다. 명호가 이불을 걷어찼다. 아버지는 이불을 덮어주며 아들의 손을 뺨에 대었다가 책을 폈다. 그러나 읽혀질 것 같지가 않았다. 그는 책을 책상 위에 놓고 사진을 다시 들었다. 여자는 항상 영철 씨에게 미소만을 보여주고 있었다. 영철 씨는 눈을 감았다. 여자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듯하였다. 그의 눈에는 산모퉁이에 쓸쓸히 누워있을 여자의 무덤도 떠올랐다. 영철 씨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듯이 번쩍 눈을 떴다. 그러자 그의 귀에는 낮에 숲 사이로 들어가며 노래를 부르던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철 씨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불을 끄려고 스위치를 잡고는 명호의 자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싱글에 웃었다. 그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아침이 되었다. 영철 씨는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쓴 채로 명호의 등에 가방을 메어 주었다. 그리고 마루 끝에 앉아서 명호에게 운동화를 신기고는 손목을 잡고 집을 나섰다. 부엌에서 밥하는 이가 나와서 문 밖으로 나가는 부자의 뒷모양을 보고 웃는다. 도시의 아침은 산뜻하고 생기가 있었다. 생활의 행진 속에 끼어든 영철 씨와 명호의 외로운 표정. 명호는 앞서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며 종종 걸음을 쳤다. 아버지, 제 걸음이 아버지보다 빠르죠? 그래. 어제의 그 골목 앞에 와서 부자는 헤어지려 하였다. 학교에서 돌아갈 때 길 조심해라. 난 괜찮아요. 근데 참 학교에 전화... 그래, 참. 명호는 아버지께 경례를 해 보였다. 그때 동무들이 골목길로 들어오며 명호를 에워싸고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갔다. 영철 씨는 골목 밖에서 한참을 보다가 돌아섰다. 가방을 옆구리에 낀 영철 씨는 전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마다 플랫폼에 서서 전차를 기다리는 그의 기분은 매번 침울했다. 그의 눈에 직장 여성들이 차를 기다리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들의 생기 있는 얼굴, 발랄한 몸짓이 아름답게만 보였다. 그러한 그의 눈에 유독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다. 영철 씨는 그녀의 검정치마 아래로 매끄럽게 뻗은 다리를 힐끗 보다가 금세 시선을 돌려서 천장을 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여자의 손가락으로 눈이 갔다. 다이아몬드가, 혹시 가짜가 아닐지 모르지만 다이아몬드가 가는 손가락 사이에서 반짝거렸다. 목에도 동일한 다이아가 박힌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굽슬굽슬한 머리를 시원스럽게 넘겨 빗은 얼굴은 산뜻하게 화장을 하였다. 그녀가 웃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여자를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다시 여자를 보았다. 여자는 영철 씨를 보고 웃는 듯 흰 손으로 붉은 입술을 가리고 쌍꺼풀 진 눈을 굴리며 다시 웃었다. 영철 씨는 조금 망설이다가 한번 웃어 보였다. 여자는 살며시 고개를 숙였다. 전차가 들어왔다. 영철 씨는 얼른 문 앞으로 다가섰다. 여자는 먼저 오르려다가 영철 씨에게 양보하는 듯 하였다. 하지만 영철 씨도 그녀에게 양보하고 뒤따라 탔다. 한 남자가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가 비어졌다. 여자는 그 자리에 앉으려다가 영철 씨를 보며 약간 망설였다. 영철 씨가 딴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여자가 그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몸을 좁히더니 약간의 공간을 비우고 영철 씨를 쳐다보았다. 영철 씨가 앉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공간이었다. 영철 씨는 사람들 틈에 힘들게 끼어있는 어린 학생을 끌어다 앉혔다. 그 여자는 무색한 듯이 고개를 숙였다. 몇 개의 정류장을 지나서 여자는 일어섰다. 여자는 사람들 틈으로 비집고 나가서 전차에서 내렸다. 전차가 다시 움직였다. 여자는 걸어가면서 영철을 바라보았다. 여자가 빌딩 숲속을 걸어갈 때 전차는 그 여자의 행방을 가려버렸다. 전에 어디서 본 듯한데. 영철 씨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다. 영철 씨가 다니는 회사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곳이었다. 누군가 그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의 직업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에게 괴로움만 줄 뿐이었다. 그에게는 점심 식사 후 복도나 로비에 혼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다. 창 아래로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 가로수 사이로 오가는 사람들, 그것들은 아무 걸림돌도 없이 흐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지금 복도의 한 창가에는 영철 씨와 이 아무개 씨, 고 아무개 씨가 거리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그들은 이야기 끝에 영철 씨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김군, 아무래도 자네 결혼 기성회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게 말이야. 젊은 사람이 어린 아들 버선을 꿰매고 앉아있는 꼴이라니 청승맞아 보겠던가 어디. 이 아무개 씨와 고 아무개 씨의 말이다. 뭘 다 그런 거지. 싱거운 사람, 자네 결혼 문제 때문에 괜히 미친 사람만 되지 않았나? 이 여자를 보여주어도 글쎄, 저 여자를 보여주어도 글쎄, 자네는 글쎄 하다가 다 늙겠네 그려. 김군이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러는 줄은 아네. 그렇지만 인생이 뭐 길다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데 그냥 보내면 헛되지 않은가? 하지만 영철 씨는 여전히 관심 없다는 식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자네의 지금 생활은 빚도 없고 기쁨도 없는 생활이야. 빚, 기쁨, 다 좋은 말이고 고마운 말일세. 하지만
세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영철 씨는 이때 학교도 점심시간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아침에 명호가 부탁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돌렸다. 마침 교사와 통화할 수 있었다. 교사는 처음에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지만 명호의 환경을 생각해서 아이의 교육상 아버지가 참석해도 좋겠다고 허락하였다. 혹시 자모회에서 불평이 생기면 교사가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영철 씨는 교사에게 곤란한 일인 줄 알면서도 교사의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혼자 웃었다. 한편 명호는 하루 종일 아버지가 자모회에 참석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했고 수업을 마친 뒤에는 골목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멀리서 아버지가 걸어오고 있을 때 명호는 꿈만 같았다. 영철 씨에게는 아이의 기다림이 뜻밖이었다. 그는 명호에게로 뛰어왔다. 너 왜 여기 서 있니? 아버지를 기다렸죠. 영철 씨는 더 묻지 않고 아이의 동그란 눈 속에서 아이의 마음까지를 읽었다. 아버지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문지르며 웃었다. 너 집으로 가야 되니? 네. 그럼 먼저 가봐라. 나는 학교에 들려서 곧 갈게. 네. 영철 씨는 학교로 들어가고 명호는 우두커니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다가 타박타박 걸었다. 자모회가 시작되었다. 자모회장에는 조선의 근대와 현대의 여인 풍속도를 진열한 것처럼 한 세기 동안에 변천해온 여인들의 갖가지 타입이 다 모여 있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이채롭게 눈에 띈 것은 뒤에 따로 놓인 걸상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사내였다. 부인들은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며 영철 씨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한번 돌아봤으면 그만이지 퍼머 머리에다 유난히 입술을 빨갛게 칠한 여자는 서너 번이나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영철 씨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여자가 있었다. 오늘 아침 플랫폼에서 웃어 보이던 여자. 영철 씨는 반갑다기보다는 이 자모회에 그 여자가 온 까닭이 궁금하였다. 자모인가? 그러나 22살쯤밖에 안 돼 보이는 그 여자가 벌써 학부모일 리는 없었다. 누나나 언니겠지 뭐. 이때 여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먼저 이 여자를 보고 반긴다. 아, 이게 누구야? 박영애 씨 아냐? 학교에서 헤어진 지 벌써 4년이지? 두 사람의 대화로 봐서 그 여자는 분명 아이의 일로 해서 학교에 온 것이 아닌 듯 싶었다. 여자는 이때 뒤를 돌아다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는 곧 영철 씨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를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는 그녀도 웃음을 머금기는 했었다. 그러나 곧 영철 씨의 불안한 심정을 읽은 듯하였다. 자모회는 꽤 시간을 끌었다.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은 부인들에 대한 훈시나 다름없었고 학교 후원회비 문제, 수업료 이야기, 학교와 가정과의 연락 문제, 그 외에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길게 부연했다. 영철 씨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회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에도 퍼머 머리의 여자는 수없이 돌아다 보았고 박영애라는 여자는 영철 씨와 이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회의가 끝나자 고개를 숙인 채 그냥 나가버렸다. 퍼머 머리의 여자는 공연히 망설이다가 맨 나중에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회장에 우뚝히 서 있는 영철 씨를 휙 돌아다 보았다. 영철 씨도 뒤따라 나갔다. 영철 씨가 골목 앞에 나오자 박영애가 서 있었다. 그녀는 영철 씨를 보고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었다. 영철 씨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볼까 하고 망설였다. 그러나 괜히 우스운 꼴이 될까봐 관두었다. 여자 쪽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말을 못 내놓고 있을 것이었다. 어느 틈엔지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게 되었다. 물론 그들은 말을 주고받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을 보면 친한 사이 또는 부부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발걸음이 맞았다. 아마도 두 사람의 걸음이 우연히 발맞은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찻집에 앉아 있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찻집까지 와서 마주 앉은 것이 우스웠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익어가고 있었다. 밖은 이미 황혼에 물들었고 찻집 안은 어슴푸레해졌다. 아이스 커피가 그들의 앞에 놓여져 있었다. 동생 때문에 오늘 학교에 갔던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늘 편찮으세요. 혹시 그분마저 어떻게 되시면 어떡하나 하고 마음이 조이는군요. 그러시겠지요. 그럼 타이피스트로 지내시면서 동생 공부까지 시키는군요. 제가 힘은 없지만 그래도 세 식구는 꾸려나가죠. 여자에게는 어려운 일이십니다. 박영애는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아드님이 너무 일찍 엄마와 떨어졌군요. 안 되었어요. 혼자서 그 어린 것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집에 다른 안부인네는 안 계신가요? 늙은 식모 한 사람밖엔 없습니다. 원처럼 두 분이 나오시면 항상 식모 혼자뿐이겠네요. 집안을 지키는 이가 없으면 안 될 텐데요. 네, 저도 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서두르다가는 어린애만 괴롭게 할 테니까요. 그러시겠죠. 그래요. 아드님께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박영애는 고개를 숙이고 핸드백만 만지작거렸다. 레코드 소리가 그제서야 두 사람의 귀에 들렸다. 한 곡조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유쾌한 낯빛으로 서로 바라보고 웃었다. 박영애가 먼저 일어섰다. 저는 그만 가봐야겠어요. 네, 그러세요. 저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벌써 밤이 늦었군요. 두 사람은 찻집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영철 씨는 저녁상을 물리고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들여다보다가 일어섰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다가 뜰로 내려갔다. 전등 불빛을 희미하게 받고 있는 화초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벽에 걸린 사진 앞으로 갔다.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 여자가 언제나처럼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철 씨는 또 슬퍼졌다. 명호가 자기 곁에 없다면 울기라도 하고 싶었다. 명호는 책을 덮고는 아버지의 곁으로 와서 사진을 함께 바라본다. 아버지, 어머니 키가 아버지 키만 했어요? 나보다는 작았지. 내 친구 중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 키가 더 큰 아이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난 어머니가 없어서 안 됐지만 아버지도 안 됐어요. 영철 씨는 말없이 명호를 끌어당겼다. 그의 눈에서 굵직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철 씨는 고개를 돌리고 손등으로 눈물을 씻었다. 참, 나하고 팔씨름할래? 네, 해요. 아버지와 아들은 방바닥에 엎드려 팔씨름을 시작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보다 팔 기운이 세죠? 세고 말고. 아침의 거리로 영철 씨와 명호가 나오고 있었다. 전날에 그 골목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헤어졌다. 영철 씨는 가방을 흔들거리며 전차 정거장으로 가고 있었다.
백로처럼 하얗게 서 있는 박영애를 영철 씨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아래 위 흰 옷차림이었고 구두까지 백구두였다. 오늘따라 그녀 혼자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어째서 오늘은 한산할까 하고 시계를 보니까 평소보다 이른 시각이었다. 영철 씨의 걸음은 빨라졌다. 어제 실례했습니다. 제가 도리어 실례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기만 하였다. 흰 구름이 10개 퍼진 하늘엔 전선줄이 줄을 그어 뻗어 있었다. 달리는 자동차가 지날 때 박영애의 치맛자락이 나풀거렸다. 곧게 뻗은 그녀의 다리가 드러났다가 다시 치맛자락으로 덮이었다. 그 사이 서너 사람이 플랫폼으로 들어왔고 전차가 왔다. 전차는 몇 안 되는 승객을 태우고 곧 움직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지만 내릴 때까지 말이 없었다. 박영애가 전차에서 내렸다. 영철 씨는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전차가 멀어져 가자 박영애는 빌딩 속에 가려졌다. 일요일 아침, 명호는 전날 아버지의 대답이 시원치 않았던 것을 떠올리고 일어나자마자 뾰로통했다. 어서 세수하고 밥 먹어야지. 영철 씨의 말에 대답도 없이 명호는 마루 끝에 나가섰다. 요 다음 일요일에 꼭 낚시를 가기로 하자. 오늘은 아버지가 일이 있어서 그래. 저 혼자 집에서 어떻게 있어요? 네, 일찍 들어오지. 심심하거든 건넌방 어항을 들여다보렴. 영철 씨가 혼자 웃자 명호는 뜰로 내려가서 대야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식모가 더운 물을 퍼주었다. 명호는 얼굴을 씻다가 머리를 들고 멍하니 화단가를 보았다. 영철은 명호를 보며 웃다가 나갔다. 명호는 마루 끝에 어항을 내다 놓고 들여다보았다. 어항에서 반사된 빛이 명호의 얼굴에 눈부시게 무늬를 만들며 흔들거렸다. 얼마 뒤 명호는 큰 대야에다 물을 떠서 마당 한가운데 놓고는 거기다가 어항에 붕어들을 쏟아 놓았다. 명호는 마루에 걸터 앉아 대야에 낚싯대를 담갔다. 영철 씨와 박영애는 뚝섬의 잔잔한 물결 위의 보트에 실려 있었다. 인적이 드물어 고요한 가운데 영철이의 노젓는 소리만이 들렸다. 저는 보트 타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타보니 새로운 기분이 드는군요. 왜 좋아하지 않으세요? 혼자 무슨 맛으로 탑니까? 박영애는 그의 말에 물을 내려다보며 웃었다. 마음이 찡했다. 보트를 타보면 물 흐름이 느껴져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학생 시절에 보트 경기도 해보았답니다. 그럼 경주 선수였군요. 네. 영철 씨는 두 팔을 영애에게 내보였다. 그 덕에 이팔이 좀 굵어졌답니다. 어쩜? 박영애는 감격한 표정이었다. 보트는 출렁이며 멀리까지 나갔다. 모래사장으로 나온 두 사람은 한참을 거닐다가 배 위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사 후 그들은 배 난간에 기대서서 강을 내려다보았다. 영애 씨는 계속 타이피스트로 사실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요? 얼마쯤 다니다가 그만두려고 해요. 왜요? 생활도 안 되고 그것만 해서 뭘 하겠어요? 결혼을 하실 건가요? 박영애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김 선생님은 그대로 아이만 데리고 사시겠어요? 글쎄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철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박영애의 눈은 영철 씨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손을 떨리게 하였다. 그는 영의 손을 잡으려다가 그만 거두었다. 영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영철 씨의 무릎 위에 엎드렸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흘렀다. 범선 하나가 떠가고 있었다. 백사장은 빛을 발하며 반짝였다. 집으로 돌아온 영철 씨는 자기 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다. 낮부터 낚싯대를 가지고 놀던 명호가 그때까지도 낚싯대를 잡은 채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영철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 같았다. 건넌방을 들여다보니 식모도 고온하게 골아떨어져 있었다. 우두커니 서서 명호를 내려다보다가 잠자리에 안아다 뉘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일기장을 펼쳤다. 박영애와 그는 오늘 약혼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생각할수록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빨리 맺어진 걸까? 이것이 가정을 위한 일일까? 명호도 그녀를 좋아할까? 나에게 어질게 보였으니 명호에게도 그렇게 보여지리라. 그는 일기를 쓰다가 우두커니 앉았다. 명호는 무척 고뇌 보였다. 인생은 이따금씩 꿈과 현실이 뒤바뀌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철 씨는 하루 종일 몹시 바빴다. 지방에서 올라온 회사 손님의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점심도 걸렀던 것이다. 겨우 퇴근 무렵에서야 그 일을 끝마쳤을 때 지방에서 온 손님은 영철 씨의 퇴근을 기다렸다. 아직 멀었습니까? 저번에도 그대로 섭섭하게 돌아갔으니까 오늘은 꼭 김 선생과 자리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뭘요? 지방에서 오신 분이 서울 오셔서 돈만 쓰시면 되겠습니까? 일단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응접실로 들어가서 영철이 오기를 기다렸다. 한편 명호는 밥상을 받고 앉아서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혼자서 상을 받고 보니 자꾸만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시각은 9시였다. 여름에 긴긴 해라고는 하지만 이미 깊은 밤인 듯 느껴졌다. 식모는 어서 먹으라고 여러 번 졸라댔다. 명호는 두어 숟가락을 뜨고는 밖으로 나갔다. 골목을 한참 서성이다가 들어오니까 웬 여자가 마루에 걸터 앉았다가 명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섰다. 식모가 옆에 서 있었다. 명호는 주춤거리다가 마루로 다가갔다. 여자는 명호의 손을 쥐고는 웃음을 띄었다. 박영애였다. 귀여운 도련님이군. 명호는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아버지 친구야. 명호라고 했지? 와, 이 눈 좀 봐. 서글서글한 게 아버지 눈과 영락없네. 코며 입이며 어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박영애는 명호를 껴안으려 하였다. 명호는 몸을 뒤로 버팅겼다. 괜찮아. 내가 뭐 무서운가? 그녀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명호를 끌어다가 무릎 앞에 세웠다. 아버지께서는 늘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니? 명호는 고개를 저을 뿐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럼 곧 들어오시겠구나.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건 명호 주려고 사온 거야. 박영애는 옆에 놓인 과자 상자를 끌어다 명호 앞에 열어놓았다. 먹어봐. 명호는 슬며시 박영애 앞에서 물러났다. 왜 그래? 낯설어서 그러는 거구나. 박영애가 무안한 듯 말했다. 식모가 민망해서 말참견을 하였다. 아니랍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아버지께 여쭤보고 나서 먹는 아이예요.
오, 그랬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박영애는 호들갑스럽게 웃었다. 그녀는 과자 상자를 다시 덮어서 밀어 놓았다. 명호는 다시 골목으로 나갔다. 마루의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영애는 일어섰다. 툇마루에 앉았던 식모도 따라 일어섰다. 왜 일어서세요? 곧 들어오실 텐데요. 가봐야겠어요. 집에서 걱정하거든요. 오시거든 박영애가 왔다 갔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명호가 자리 위에서 뒹굴거리다가 잠들려 할 때에 술에 취한 영철이 쿵쾅거리며 들어왔다. 명호는 평소 때와는 다른 아버지를 휘둥그레 바라보았다. 영철 씨는 아들의 두 뺨을 쥐었다가 놓고는 비틀거리며 옷장문을 열고 양복을 벗어서 걸었다. 명호는 눈을 부비며 여전히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 저녁 때 누가 왔었어요. 누가? 웬 여자예요. 여자? 명호는 잠자코 마루에 나가서 과자 상자를 들고 와 아버지 앞에 놓는다. 그 여자가 나더러 이걸 자꾸 먹으라고 그래요. 아버지 친구라는데요. 아주 멋쟁이야. 멋쟁이? 영철 씨는 소리내서 웃었다. 이때 건넌방에서 식모가 말했다. 박영애라는 이라고요? 한참 앉아서 기다리다가 가셨어요. 영철 씨는 자리에 누웠다. 왜 왔을까? 정말 아버지 친구예요? 그렇지. 명호는 그대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자거라. 내가 내일 얘기해 줄게. 명호는 대답이 없었다. 영철 씨는 돌아 누워서 코를 골기 시작했다. 명호는 아버지가 깔아뭉개는 이불을 힘들여 빼내서 아버지를 덮어주었다. 그는 자면서 아들에게 웃어 보였다. 명호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전등불을 끄고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았다가 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 영철 씨는 명호에게 슬쩍 물었다. 그이가 싫든? 명호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보기만 하였다. 아버지가 묻는 뜻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잠깐 만난 여자에 대해서 좋고 싫고를 말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먹으라는 과자를 왜 안 먹었니? 싫어서요. 그래서야 되나? 어른이 먹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렇기도 하다마는. 그래 한참 있다 가셨니? 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 여자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네. 영철 씨는 명호의 기색을 살피면서 무엇인가 생각에 잠겼다. 그분은 좋은 분이야. 다음엔 어머니라고 불러도 좋아. 명호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버지를 보았다. 어머니요? 그이가 제 어머니예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 뿐이야. 우리 집에서요? 영철 씨는 명호를 안아서 번쩍 들었다. 우리 아들, 네가 내 아들이지. 네. 어느 일요일, 영철 씨와 명호와 박영애는 함께 기차에 실려 있었다. 영철 씨와 박영애는 기차에 오르자마자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지 이야기가 끊일 줄을 몰랐다. 명호는 혼자서 차창 밖을 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이어지는 산과 들, 논과 밭, 그러다가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인천 해변가의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영철 씨와 명호, 박영애도 섞여들었다. 명호의 맑고 깨끗한 눈에는 푸른 파도와 하얀 갈매기, 모래밭의 조개 껍질들이 신기하고 아름답게만 보였다. 주위에는
어른들이 맨살을 다 드러내놓고 웃고 떠들어댔지만 명호는 그런 것들이 우습고 신나 보이지가 않았다. 명호가 모래사장에 우두커니 앉아있자 영철 씨와 박영애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헤엄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만 짠물만 잔뜩 먹게 했다. 명호는 왠지 서러워져서 흐느껴 울었다. 그러면 넌 저 그늘에 가서 앉아 놀렴. 그래, 바구니에 과자도 있고 과일도 있으니까 먹고 놀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응석을 부리는 것 같았고 박영애라는 여자는 얼러 맞추는 것처럼 웃어 보이는 것이 모두 명호의 마음을 쓸쓸하게만 했다. 명호는 우두커니 혼자 앉아 있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영철 씨와 영애는 다시 바다로 뛰어들어갔다. 한참 동안 헤엄을 치기도 하고 자맥질도 하다가 두 사람은 물 밖으로 나왔다. 영애는 힘이 빠졌는지 헐떡거리며 영철 씨의 몸에 기대서 모래사장을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들의 자리로 왔을 때서야 자고 있어야 할 명호가 없는 것을 알았다. 영철 씨는 아연실색했다. 두 사람은 사방으로 쏘다니며 명호의 이름을 불렀다. 명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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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철 씨가 온 사방을 다 헤맸는데도 명호는 없었다. 명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방정맞은 생각까지 들었다. 설마 하고 저쪽 바위 위로 올라가서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발밑을 보니 명호가 바위 틈에 앉아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영철 씨는 너무도 반가워서 웃음 반 눈물 반이었다. 그는 아들을 번쩍 안아들고는 그들의 자리로 돌아왔다. 영애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반겼다. 두 사람은 명호가 그린 그림을 감상하였고 박영애는 약간 과장된 음성으로 말하였다. 재주가 있네요. 훌륭해요. 앞으로 큰 화가가 되겠어요. 박영애는 명호를 꼭 안았다. 그녀의 눈은 스르르 감겨 있었다. 명호는 그녀의 살결이 닿자 슬며시 밀치고 달아났다. 다름질쳐 가다가 모래사장에서 한번 물구나무를 섰고 이내 바닷가로 물을 차고 달려갔다. 영철 씨와 영애는 소리내어 웃었다. 약혼식은 두 사람 말로써 끝낸 걸로 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영철 씨가 부민관에서 하자는 결혼식을 영애 신앙 때문에 결국은 교회에서 하기로 하였다. 한 쌍의 부부를 위한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가 끝나고 모든 순서는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두 사람을 축복해 주느라고 모여든 교인들은 대부분 여인네들이었고 피로연 역시도 여자들의 일색으로 진행되었다. 내빈들은 하나같이 자기네들이 결혼식이라도 한 양 싱글벙글이었지만 명호만은 쓸쓸했다. 누구나 새로이 탄생한 부부에게 축원을 할 뿐 명호의 개인 심정을 알아주는 이는 없었다. 다만 늙은 식모만이 안다는 듯이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줄 때는 명호의 손을 꼭 쥐어주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며칠 뒤 명호는 안방에서 쫓겨났다. 너는 오늘부터 건넌방에서 가정부 아줌마하고 자야 된다. 건넌방을 네 방으로 쓰는 게 괜찮지? 책상도 새로 사주고 가방도 새 것으로 사주마. 지금 가방도 새 건데요. 그럼 새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영철 씨가 말하자 곁에서 박영애가 참견을 하고 끼어들었다. 그래, 뭘 사줄까? 가만히 있자. 내일 나하고 같이 백화점에 가자. 응? 명호는 대꾸도 하지 않고 건넌방으로 갔다. 가정부가 뜰에 서서 듣고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부엌으로 갔다. 어느덧 여름도 가고 가을도 깊어졌다. 앞들의 화초는 빛을 잃었고 뒤뜰의 배나무 잎새도 떨어져 쌓이고 있었다. 어느 날 집에 가정부만 있게 되자 명호는 정들었던 안방을 들여다보았다. 장롱도 새 것이고 도배도 새로 한 것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크게 변한 것이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사진으로 바뀌었고 책상 위의 사진도 마찬가지였다. 명호의 눈에서는 금세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명호는 엉엉 소리까지 내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없애버린 옛 사진을 찾으려고 장롱과 다락을 온통 뒤졌지만 찾지 못하였다. 새어머니가 들어왔다. 명호는 다짜고짜로 따져 물었다. 책상에 있던 사진 어딨어요? 그건 왜? 박영애는 명호의 영채 띤 눈, 긴장된 입술을 보고서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기 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속에서 사진을 꺼내 주었다. 명호는 망치를 들고 건넌방으로 들어가더니 벽에다가 못을 땅땅 박아댔다. 그러고는 잘 박히지도 않은 못에 사진을 거는 것이었다. 박영애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켜보고 있을 때 영철 씨가 들어왔다. 명호는 사진을 걸고 또 하나는 책상 위에 얹어 놓았다. 두 사진을 번갈아 보더니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앞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얼마 후 비오듯 눈물이 쏟아지는 눈으로 뒤를 돌아다 보니 아버지가 와 있는 게 아닌가.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영애는 돌아섰다. 영철 씨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명호를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영철 씨는 울음 섞인 음성으로 말하였다. 내일이 일요일이지? 우리 낚시하러 가자. 네. 해가 중천에서 반짝거리고 숲 사이로 멀리 벼이삭이 바람에 출렁이고 있었다. 풀숲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냇가로 가보면 영철 씨와 아들 명호가 낚시질을 하고 있다. 명호의 낚싯대에 고기가 걸렸다. 아버지가 서둘러 그 고기를 바구니에 넣었다. 아버지, 아버지보다 제가 더 낚시질을 잘하죠? 그래, 네가 더 잘하는구나. 해가 저물 때까지 부자는 낚시질을 하였다. 안석영 작가의 단편소설 허물어진 화원 낭독해드렸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김동인 작가의 화환 추천하고요. 강경애 작가의 작품들 중에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들이 있는데요. 단편 가운데 부자라는 작품, 이 속정 깊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어머니와 아들을 그린 모자, 그리고 강경애 작가의 장편 소설 가운데 어머니와 딸 있는데요. 4시간 30분짜리 모두 완독을 해서 올려놓았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척 재밌는 작품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